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시대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아이온큐는 선두인가?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의 영업이사인 라이언 헤링이라는 사람이 공유한 글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먼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에서 여러 번 접근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또 우리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라고 계속 연락을 한번 취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해서 쪽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오피셜하게 제안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 의견을 좀 전달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분이 어떤 글을 공유했는지 보면 아이온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영업 디렉터, 영업 이사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를 통해 양자 컴퓨팅 영역으로 향하는 나의 여정은 실험실이나 교실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질 기술의 미래를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호기심과 열망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미래 기술의 복잡성,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원리가 인간의 경험, 특히 의사결정 방식을 깊이 반영한다, 닮았다라는 흥미로운 통찰력을 발견했는데 같이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영역을 잇는 다리, 양자 컴퓨팅과 인간 의사결정의 유사성이라는 글을 5월 5일에 냈는데 흥미로운 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뇌가 양자 컴퓨터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글을 여러 번 공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기술의 미래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현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시대의 잠재력의 등대로 떠올랐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결정 내리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미래로 뻗어나가는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건데 이 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경험, 지식, 직관 그리고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원리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중첩이라는 이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여러 비즈니스 기회를 염두에 두고 동시에 평가해서 최선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노련한 기업가와 같다. 여러 개를 동시에 염두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 역시 중첩이라는 원리를 사용해서 가능한 모든 결과를 동시에 처리하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 다른 미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는 우리의 정신 과정과 매우 닮았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얽힘 같은 경우는 한 구성원의 결정이 다른 구성원들의 작업과 결정에 즉각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밀하게 협조 중인 비즈니스 팀과 비슷하다. 양자 시스템에도 얽힌 큐비트가 하나 들어오거나 뭐 하나가 망가지면은 거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크죠. 하나가 들어오면은 연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도 상당히 인간의 의사결정과 비슷하고 간섭이라는 또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간섭은 양자 상태의 파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특정 결과는 더 강해지고 특정 결과는 약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 현상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더 효율적으로 도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상반되는 조언과 데이터를 걸러내서 최선의 결정을 내야 하는 전략적 리더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집중하고 덜 관련된 것들은 무시하는 우리의 인지 능력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양자 컴퓨터와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흡사하다. 결국에는 지금 고전 컴퓨터는 이런 면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이 도입되면서 우리 문명, 또 우리 산업, 우리 기업들이 더 발전할 거니 이제 우리 아이온큐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의도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같이 공부하고자 가져와 본 거고요. 두 번째로 양자 통신을 도심 지역에서 최초로 시연했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의 한국인 출신인 박홍근 교수님, 그리고 큐에라 컴퓨팅 창시자 중 한 명인 미하일 루킨 교수, 그리고 AWS 공동연구팀이 5월 15일에 네이처지를 통해서 미국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간의 약 35km 거리에서 이 서로 다른 양자 상태에 중첩된 광자를 보내고 받는데 성공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최초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이미 2017년 베이징, 상하이, 진안, 허페이를 포함하는 이런 도시들을 연결하는 2000km의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시연했었고요. 2017년에 또 중국과 오스트리아 간에 7000km가 넘는 양자통신을 시연했고 2016년에는 위성과 지상 간의 양자통신도 시연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상하이 도심 중심으로 양자통신망을 구축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자통신 쪽은 중국이 굉장히 앞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식을 좀 더 보면 박 교수님은 양자통신과 이 양자인터넷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양자 간의 양자 얽힘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 광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를 새로 깔 필요가 없이 지금 쓰는 통신망을 그대로 쓰면 된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양자통신은 해킹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 금융, 산업 등 보안이 중시한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과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벗어나서 도심 지역에서 양자통신을 입증을 했는데 35km 상용 광통신망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양자 상태에 중첩된 광자를 보내고 또 그거를 측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아이온큐가 최근에 냈던 소식과 상당히 결이 비슷합니다. 양자 통신은 양자 정보를 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표준 광섬유,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망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걸 해결했다는 게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했던 것과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통신망을 활용해서 양자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다. 이제 보안적인 면으로도 훌륭하고 속도도 더 빠르겠죠. 실제 활용하기까지는 아직 일이 많이 남았지만 이 실제 양자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아이온큐가 지금 여러 대의 양자칩들을 광섬유나 광학 스위치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려고 하죠. 그걸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학적 상호 연결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기술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하나의 QPU에서 광자를 광섬유를 보내서 광자 상태를 탐지하는 허브에서 이것을 측정하는 데까지 성공했죠. 총 4단계 중에 1단계를 성공했는데 이번에 하버드대, 또 긴밀하게 말하면 큐에러 컴퓨팅 쪽과 관계가 깊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랑 큐에러 컴퓨팅이 가는 길이 상당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큐에러 컴퓨팅도 나중에 아이온큐처럼 여러 대의 QPU를 합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소식에는 D-Wave랑 자파타 실적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D-Wave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겠지만 지금 매출을 한 번도 예상치를 상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D-Wave가 잘하고 있는지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번에 이제 핵심을 봤더니 패스트 어닐이라는 뭔가 양자 컴퓨터 계산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을 했고 4800 큐비트 수준의 어드밴티지 2 이게 이제 신제품인데 이걸 출시함과 동시에 이 버전의 아직은 시제품 정도인 1200 큐비트 정도의 어드밴티지 2세대를 자사 클라우드에 올렸다. 순 손실이 마이너스 17.3 밀리언 달러, 현금성 자산은 5월 10일 기준으로는 33 밀리언이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두 분기 버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5년 10월까지 한 8,210만 달러 정도 추가 유증이 가능하다. 즉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더 희석될 수 있음을 미리 암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뭐 작년 대비 56% 증가, 1분기 부킹스도 작년 대비 50% 넘게 증가, 뭐 고객사가 130개 가까이 된다라고 뭔가 다양한 설명들을 했지만 저는 이제 D-Wave를 평가할 때 이 절대적인 숫자들이 뭐 매출이나 현금성 자산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적자 수준으로는 두 분기를 버티기 힘든데 현재 시총이 한 2.2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만약에 82.1 밀리언 달러 추가 유증을 해버리면은 약 지금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40% 가까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40%만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비전이나 이런 게 괜찮긴 하더라도 이 매출의 성장세나 절대적인 매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D-Wave를 양자 컴퓨터 그룹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파타도 5월 16일에 상장 후에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매출이 122만 달러로 작년 대비 마이너스 20%, 1분기 영업 손실은 508만 달러로 작년과 비슷, 현금성 자산은 725만 달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분기 넘게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CEO는 뭐라고 했냐?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24년 1분기 상장을 완료했고 1분기 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저의 총평은 매출이 너무 적고 두 개 분기를 버티기 힘든 부족한 현금성 자산이 드러남에 따라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2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불에 상장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0.91불까지 90% 가까운 추락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 뉴스들이나 이런 긍정적인 파트너십으로 제 관심도 가져갔었지만 제가 상장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숫자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최소한 두세 분기는 우리가 보자라고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50불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91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생존이 어려워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겠다면. 그래서 자파타도 저는 이제 후발주자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재밌는 걸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어떤 한 기업의 실적입니다. 근데 상장 이후에 계속 매출이 부진했죠. 그래서 1에서 2 갔다가 다시 1 왔다가 2, 거의 3 갔다가 다시 2.5까지 내려왔고요. 다음 기업은 뭐 절반은 예상치를 상회했고 절반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2에서 뭐 갑자기 6까지 갔다가 3까지 왔다가 3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마지막 기업은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했죠. 매출이 1에서 2, 3, 4, 5, 6, 7까지 왔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기업들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보고 우리가 투자한다면 어디 투자하겠는가? 저라면 여기입니다. 바로 이 기업, 꾸준히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에 투자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업은 D-Wave고요. 두 번째 기업이 리게티, 세 번째 기업이 아이온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기업만 놓고 보면 저는 아이온큐가 1등, 리게티가 2등, D-Wave를 3등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비전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잘 나와야 되고, 숫자가 성장하는 성장세,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나오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공해드렸던 자료들의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에게 접근을 시도하면서 인간의 의사결정과 양자 컴퓨터 유사성을 논하는 아이온큐의 영업이사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내놓은 글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매출, 영업, 마케팅 관련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뭐 엔비디아에서도 왔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근데 이 사람들이 없을 때도 아이온큐가 매출을 꾸준히 증가시켰는데, 이런 핵심 인재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야 됩니다. 매출이 늘어날 걸 기대하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내는지 우리가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양자 통신과 양자 인터넷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대용량, 이 큐비트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양자 컴퓨터의 기틀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상업화하는 기업이 양자 패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중국일까? QLA일까? 아이온큐일까 봐야 되는데, 아이온큐와 QLA는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 면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죠. 뭐 광자나 초전도체 중심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D-Wave나 자파타 AI의 실적은 사실 처참하다. 꿈과 비전도 좋지만 숫자나 성장세가 아직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들을 후발주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내보면 뭐 아이온큐 지금 뭐 주가 구불 안 되고 부진하지만 또 1분기 실적이 부킹스가 적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5천만 달러 정도 정부 관련 매출이 나올 거고, 이 35AQ에 포르트 엔터프라이즈 4대를 추가 판매하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올해 연말 아이온큐 주가 20불을 목표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숫자로 보면은 올해 예상 매출 4천만 달러에 PSR을 한 80배 정도 주면 15불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매출이나 다양한 면에서 아직은 저는 아이온큐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 시대는 꾸준히 다가오고 있고 선두 후발 그룹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지혜롭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자 시대는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어떤가? 뭐 다른 기업들이나 뭐 연구 결과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런 흐름들을 한번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